오늘날 기억 연구라고 불리는 영역은 이미 역사학, 사회학, 문학, 신학, 심리학 등 수많은 학문을 가로지르는 공통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억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인 현상이나 기억의 정치학, 즉 정치적 수사로서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명 자체의 구조를 해명하는 사유의 틀로 확장시킨 인물로서 우리는 한 이름을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굴과 작년에 생을 마감한 20세기 최고의 이집트 학자이자 문화사학자였던 얀 아스만입니다. 오늘은 그중 가장 근본적이고도 방대한 성취로 평가받는 그의 문화적 기억과 초기 문명이라는 고전적인 책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기억함으로써 문명을 만들고 또 문명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기억하게 되어 온 것일지 근원적으로 탐구하는 책, 저와 함께 끝까지 확인하러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베블리오테카입니다. 오늘은 기억이라는 인간학적 주제와 문명이라는 거대사적 틀을 결합하는 획기적인 시도를 담은 책을 소개합니다. 바로 얀 아스만의 문화적 기억과 초기 문명인데요. 이 책 1부에서는 문화적 기억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이론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2부에서는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이스라엘, 그리스 이 문명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면서 문화적 기억이라는 개념이 문명 형성과 역사적 변동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 이론틀이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로써 문명이라는 단어가 갖는 그 압도적 시간성과 공간성 속에서 인간의 기억 능력을 다시 사유하게 하는 것이었죠. 한편 아스만의 관심은 개별 문명의 연대기적인 복원에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의 기획은 어떤 고대 문명을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하는 그러한 시도로서 비추어지기보다는 인류가 자신을 어떻게 기억해 옴으로써 그렇게 자기 자신을 구성해 왔는가, 그러한 문명 근원을 향하는 보다 근원적인 물음에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나 전통이 아닌 바로 그 기억 자체를 문명의 동력으로서 파악하고자 하는 기억의 인문학을 수립하고자 한달까요? 말하자면 아스만에게 기억은 단지 과거를 저장, 보관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닌 나아가 문명 그 자체를 움직이는 동력이자 정체성 형성 기제로 여겨지는 것인데요. 그러한 기획으로서 이 책의 세 가지 키워드, 즉 기억하기, 문자, 정치적 상상력은 책 표지상의 순서로는 문자, 기억하기, 정치적 상상력이라고 문자가 먼저 나오긴 했지만 책 속 흐름대로 말해보자면 기억하기, 문자, 정치적 상상력, 바로 그것이 저자의 연구 전체를 요약하는 소재들이자 바로 아스만의 이러한 문명론적 관점을 지탱하는 구조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개념들을 통해 인간이 자기 기억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그 기억이 어떻게 종교나 정치나 예술의 형식으로 정착되었는지 추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책의 흐름별로 따라가면서 이 책의 상당히 복잡한 논의를 어느 정도 확인한 뒤 그것의 의의나 아쉬움 또는 읽기 팁 같은 부분도 후에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삼아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책의 일부를 중심으로 문화적 기억과 관련한 이론적 바탕을 깔아두는 시간을 갖고요. 이어서 아스만이 그러한 이론을 구체적인 문명 비교로 전개해 나가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하기라는 키워드로 출발합니다. 일단 아스만에게 기억은 개인의 뇌 속에서만 일어나는 신경작용은 아닌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사회가 기억의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만드는 면이 있다는 측면에 입각된 겁니다. 이는 먼저 두 층위로 나뉘어 설명됩니다. 하나는 소통적 기억으로 세대 간 대화와 경험으로서의 어느 정도 직접적 소통이 되는 이 기억, 이건 약 80년에서 100년 정도 지속되는 살아있는 기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통적 기억과 구별된 또 하나의 집단 기억으로서의 문화적 기억이란 한 사회의 의례의식이나 문자나 예술이나 경전 등 그러한 어떤 매체나 매개를 통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문화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게 된 제도화되고 전승되어진 기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 위에서 아스만은 기억이란 사회적 구성물이며 과거를 현재의 의미망 속에 새로 짜놓는 능동적 행위임을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화적 기억이란 기억,
보존의 문제를 넘어서는 현재의 정당성과 미래의 전망까지 만들어내는 장치로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되죠. 사실 인간이란 기억보다는 망각, 친화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문명은 그렇게 일관된 어떠한 기억들을 훈련하고 제도화할 수 있었을지 했을 때에 아스만의 그에 대한 대답은 바로 그 기억은 자연 상태의 산물로서 그렇게 냅두어진 것이 아니라 의례, 의식이나 교육, 어떤 기록들 따위를 통해 문화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반자연적인 장치로서 기능한 것이었다 이해된다는 겁니다. 문화적 기억은 문명 속에서 기억이 바로 그런 특징으로 작동됨을 포착하는 개념이라는 것이었고요. 이어서 문자란 그러한 기억의 지속성과 전수를 위해, 즉 문화적 기억을 위해 가장 강력한 매체로서 나타나는 것이 됩니다. 사실 문자가 없던 사회에서 기억의 연속성은 주로 의례적인 어떤 의식들의 반복을 통해 유지되는 것이었는데요. 한편 문자의 발명 이후 인간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문헌적 연속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즉 문화적 기억과 관련해서 인류는 의례적 연속성에서 문헌적 연속성으로 서서히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의례를 통해서보다 문헌을 통해 스스로의 기억을 보존하는 기술을 얻는 쪽을 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여러 문헌들의 생성 중에서도 특히 경전이라고 하는 형식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이거는 종교 문헌으로 국한되는 어떤 이해를 넘어서는 문명이 자기 자신을 규정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과거에 비추어 또 미래를 그리는 그런 어떤 되비춤의 기억의 구조물로 경전이 그렇게 기능하는 것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성화된 문자는 집단의 기억을 철저히 형성하기도 하고 또 구속하기도 하면서 그 기억을 인간의 육체적 생애를 넘어서는 것으로서의 마치 불멸을 얻은 기술적 장치로 기억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게 하게 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정치적 상상력은 그렇게 생성, 유지, 발전되는 기억이 권력과 만나면서 공동체를 조직하는 힘으로서 나타남을 의미하는 대목인 겁니다. 정치적 상상력이 동반된 기억은 과거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공동체가 스스로의 기원을 서사화하고 정당화하기도 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정치적 실천이라 말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여기서 기억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역사에 근간하기보다는 신화적 차원으로서의 시간을 재정리하기도 하고 창조하기도 하는 것으로서 이해되는 겁니다. 거기서 공동체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자신은 여기에 있는지 이야기 속에서 확인되게 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 한편 이때의 기억은 사실 언제나 위험한 힘, 위험한 통찰을 가진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그러한 기억으로의 역추적 과정이 말하자면 기억이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권력 질서를 정당화하는 방식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게 될 수도 있는 게 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통해 공동체는 잘 묶이기도 하고 분열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이어서 아스만의 접근은 인류 문명의 여러 기억 체계들을 나란히 놓고 각각의 문명이 어떻게 기억, 문자, 정치적 상상력을 구성했는지 보여주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다뤄진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 삼아서 이후 내용으로 넘어가서는 비교적 간략히 각 문명을 하나씩 톱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집트 문명은 신전을 통해 기억을 고정하는 문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신전 벽면에 기록된 문자와 상형 기호로 가득한 신전은 건축된 경전 그 자체였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반복되는 의례의식이 기억이 근간이 되는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집트 문명이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의례적으로 기억의 연속성을 획득하는 의례적 연속성이 주가 된 문명이 바로 이집트 문명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문서화된 율법과 예언 같은 경전을 통해서 종교적 기억을 확립하는 문명으로 나타납니다. 해석 공동체의 등장과 더불어 경전은 읽음에 그칠 뿐 아닌 공동체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규범으로서 강화 작동하였죠. 이건 나라를 잃어도 시공간을 초월해 내면화됨으로써 그 기억하라라고 하는 법적 명령이 그들 정체성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신전이 물리적 경전이었다면 이스라엘은 책으로 그 신전 역할을 대신하는 문명인 것이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의례적인 연속성을 문헌적 연속성으로서 바꿔놓은 문명이 바로 이집트 문명이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효과는 분명했던 것으로 이집트와는 달리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서 확인이 되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법과 정의의 기억을 중심으로 신화적인 동력을
시대를 구조화한 문명으로서 나타납니다. 즉 정의와 질서의 재현을 위한 신화 동력이 곧 공동체의 기억으로 작동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결속된 정의, 즉 정의의 결속됨이라는 개념으로서 이들에게 법률과 신화는 공동체 행위의 정당성과 연속성을 정립하는 개념으로서 두드러져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 문명은 휘폴렙시스, 즉 비평적 인용과 재해석을 통해 과거를 끊임없이 새롭게 현대화한 문명으로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오늘에 이르기까지 철학과 과학의 전통을 낳을 수 있게 한 비판적 기억과 사유의 결과이자 열매로서 여겨져 있었죠. 간추리면 이집트에서는 신전과 도상, 즉 이미지가 국가의 기억 유지 수단으로서 활용된 거고, 이스라엘에서는 문자와 해석이 종교의 기억 지속 수단으로서,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비평적 원용, 즉 휘폴렙시스가 철학과 과학의 바탕이 되는 기억을 낳은 것으로서 정리됩니다. 이미지, 텍스트, 비판적 사유, 물론 문명이라는 게 그렇게 도식적으로 딱 깔끔하게 맞아떨어지게 나눌 수 있는 건지는 조금 애매한 면도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명들 간의 상호 교류의 면에 대한 포착도 좀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여지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저는 아스만의 툴을 활용한 이러한 문명 비교와 분석이 이러한 문명 사이의 개괄적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탁월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 판단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것의 이론적인 순결성과 완벽성에 천착하여 사용할 건가 버릴 건가 이런 식으로 구별짓기보다는 이걸 의미 있는 분석틀 하나로서 참고해 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면 이 안에서의 활용, 적용 가능한 상당한 가치가 발견될 수 있다, 이해되는 쪽에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어서 좀 더 나아가 이 책을 읽으며 고민하여 생각해 볼 만한 점이라 생각한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즉 문화적 기억이라는 이 개념은 그 자체로 매우 포괄적이면서도 복합적인 이론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실제 연구나 해석의 장에서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작동 범위와 메커니즘을 분명히 설정해두는 어떤 추가적인 제안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스만을 통해서 배우는 문화적 기억이라는 말은 너무 많은 층위, 즉 개인적, 집단적, 제도적, 신화적 그런 온갖 것들을 포괄하는 것이다 보니 이를 구체적 연구 도구로 사용할 때 있어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서의 그 기억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지 명시해야 그 논의의 생산성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연결되었던 겁니다. 또 하나 아스만의 논의는 때때로 그 중심이 권력이나 제도, 어떤 지배 엘리트의 기억 구조에 치우쳐져 있다는 인상을 언뜻 비춰주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기억을 제도화하는 자의 시선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할까요? 그런 면에서 제게는 소수자, 피지배층, 주변부의 기억을 다루는 후속 연구가 이러한 보완 속에서 확장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건 지나치게 방대하고 현실 불가한 이론 설정의 차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상호 보완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이 이론을 활용한 좀 더 풍성한 접근을 열어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물론 어떤 이론도 당연히 누구에게나 완결된 체계로서 받아들여질 수는 없을 겁니다.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태도 또한 언제나 어떤 이론에 대한 맹목적 수용이 아닌 그것에 대한 비판적인 계승 혹은 창의적인 변용, 그런 것이어야 할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스만의 문화적 기억을 이론적으로 완결된 어떤 닫힌 틀로서라기보다는 이것이 기억이라는 도구 상자를 우리 독자들에게 건네주는 문명 분석에 유용한 효과적인 툴 하나로서 참고될 수 있는 것으로서, 또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책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이론으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기까지 이 책을 5번 정도 읽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 3번 정도 읽고 서론과 1장을 중심으로 하여 약 100쪽 정도 내용을 커버할 수 있도록 주요 용어들을 분리하면서 1탄 영상을 넉 달 전쯤 촬영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책 전체 이야기를 한 번 더 좀 꿰뚫어가면서 다시 전해볼 수 있으면 어떨까 마음을 두고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이번 학기 초부터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중간고사 시즌을 지나면서부터 적극적 준비에 돌입해 2주간 제 새벽 시간과 영혼을 갈아 넣어서 이렇게 2탄 영상 준비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읽었는데도 마지막 5번째 정독할 시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데만 걸린 시간이 10시간이 넘더라고요. 아직도 여전히 그림을 그렸다 지웠다 해가면서 또 미주를 들락날락거리면서 이해도가 부실했던 지점을 확인하고 그 와중에 또 조금씩 선명해지는
일종의 지적 무력감과 희열감 사이를 오가는 행복하게 고통스러운 독해의 시간을 지나보낼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덕에 이렇게 정리된 저만의 언어들로 이 책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서 참 후련한 마음이 듭니다. 그 와중에 이 어려운 책을 조금이라도 쉽게 접근해서 읽어내도록 하기 위한 읽기 팁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독해 전략, 일단 절대 이 책에 선지식이 없는 분들은 서론부터는 읽지 마시라는 권유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건 제게는 책 읽기를 포기하게 되는 가장 빠른 길처럼 다가왔습니다. 너무 압축적이고 모든 주요 개념을 전제 없이 한 방에 다 어렵게 설명하는 감이 있는 명확한 대목이 바로 서론이었거든요. 이를 대신하여 제가 제안하는 해결 방법은 저자가 쓴 결론부 그 요약 대목부터 보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저자의 말과 논리에 익숙해지기 위해 서론보다는 결론을 여러 번 읽는 것이 훨씬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결론부에도 전체 논의가 응축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서론보다는 훨씬 또렷한 요약형 구조를 분명히 갖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책의 구조와 방향을 눈에 잡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참고로 이 대목은 350쪽에서 363쪽, 단 13쪽에 불과합니다. 또한 역자의 해제도 이 책에 한 걸음 다가가는데 상당한 유용함을 제공합니다. 난해한 흐름을 체계적으로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결론이 저자의 말로 정리된 부분이라는 강점을 갖고 책 읽기 자체 접근에 도움되는 면이 크다면요, 역자 해제는 내용을 상당히 깊게 소화한 사람으로서 그걸 정리해주고 있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제 경우엔 맨 처음 읽을 때 역자 해제 읽고 저자 결론 보고, 그리고 서론 보고 다시 결론 보고, 1장 보고 다시 결론 보고, 2장 보고 다시 결론 보고, 3장 보고 다시 결론 보고 하면서 책 전체 속에서 각 장별 위치를 파악하려고 애썼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책 자체 이해도를 조금씩 높여가려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1에서 3장까지 이해가 어느 정도 탄탄히 갖춰지고 나니 뒷내용 2부의 사례 적용 부분은 비교적 쉽고 수월하게 빠르게 읽어나갈 수 있게 되었던 듯 싶습니다. 때로는 산을 직접 헤치고 탐험하는 여정이 필요하고, 때로는 스카이라인 위에서 전체 숲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조망할 조감도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 두 가지 모두를 돌아가며 적극 활용하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 읽기를 시도하다가 몇 번이나 포기한 분이 있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이번 영상을 곱씹어 듣고 결론부를 여러 번 씨름하고 또 역자의 해제를 활용하면서 그렇게 도움을 받은 뒤에 재도전하면 아주 조금은 수월하게 혹은 조금이나마 시간을 줄이면서 이 책에 접근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에 대해 한마디로 말하면 문명이 스스로를 기억하는 방식을 탐구하는 철학적 인문학의 고전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인간의 역사를 기억의 역사로 다시 정리하게 되는 듯 싶었어요. 그 기억의 기술을 통해 문명은 자신을 끊임없이 재구성해온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제게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책은 문화적 기억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문명과 종교, 문자, 그리고 정치적 상상력의 기원을 포괄하려는 거대한 이론적 지도를 그리는 책으로서 이해될 수 있어 보였습니다. 어떠신가요? 드디어 이 책을 조금 후회 없이 떠나보낼 수 있게 된 듯합니다. 끝까지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해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요.